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오래전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경찰청 사람들 공개수배 25시 기억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에 3번이나 얼굴이 공개됐을 정도인데요. 이 지독한 범인이 누군지,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1월 22일 경기도 광명의 한 주택 앞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는 37살의 여성 최애숙 씨였어요. 가명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던 집 바로 앞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너무도 처참했죠. 애숙 씨는 온 몸이 말 그대로 찢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공격을 당한 게 아니라요. 몸의 성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였죠. 그나마 다행인 건 사건 직후 용의자가 바로 특정돼요. 왜냐면 사실 애숙 씨가 몇 년간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토커의 정체는 당시 35살이던 남태규.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요. 8개월 전에도 애숙 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전적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들이 도대체 어떤 악연에 엮여 있는 걸까요? 우선 최애숙 씨와 남태규는 과거 연인 사이였습니다. 둘이 만나게 된 과정은 자세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단편적으로는 최 씨가 6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어찌저찌 인연이 닿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994년부터 2년간 연애를 하게 돼요. 근데 사귀는 내내 이 남태규가 주체하기 힘든 폭력성을 보이는 겁니다. 툭하면 폭언에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고요. 그래서 애숙 씨가 지인들한테 내 남자친구 너무 무섭다라고 하소연을 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도 없었고 또 인식이 보편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남녀가 사귀다 보면 싸우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또 남자가 또 원래 거칠고 그러잖아.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애숙 씨는 누구에게도 공감받지 못한 채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2년 뒤인 1996년 드디어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먼저 이별을 고한 건 남태규였어요. 더 이상 최 씨한테 설렘이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거예요. 또 고분고분 자기 말을 잘 따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게 좀 지루하기도 했고요. 근데 또 반면에 애숙 씨는 이 남자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상황이야 싶은데 당시 그녀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90년대 여성들이 보통 25살 전후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33살? 사실 결혼 정년기를 좀 넘긴 거죠. 그러니까 최 씨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남들처럼 안정적인 가정을 갖고 싶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문제도 있었죠. 남태규가 지난 2년간 사귀는 내내 이런 말을 끊임없이 했어요. 야, 너 이제 나 말고 다른 남자 못 만나. 네 나이 생각해봐. 너처럼 늙은 년을 누가 만나주겠냐? 나니까 만나주지. 명백히 가스라이팅이고 세뇌였죠. 남태규가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고 애숙 씨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남자가 차갑게 돌아섰죠? 그리고 또 잠수까지 타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의 남태규는 다른 여자들을 기웃거렸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애숙이 만한 애가 없네. 내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불쑥 다시 최 씨를 찾아와서 다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사고죠. 근데 이때 예상과 달리 최애숙 씨가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왜냐면 이미 다른 남성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남자는요, 이 전 남친과 달리 너무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만나면서, 남자들이 이렇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돌아갈 생각이 없었죠. 여기에 남태규가 분노합니다. 애숙 씨는 늘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감히 날 거부해? 누구 맘대로 네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태규가 직장을 그만두더니 애숙 씨를 미친 듯이 스토킹하기 시작합니다.
집 앞에서 거의 매일 밤 노숙을 하면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요. 게다가 그녀의 가족 또 새로운 남자친구에 대한 신상 정보를 막 캐냈어요. 그리고 그걸로 애숙 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너 그놈이랑 헤어지고 나한테 돌아와라. 아니면 너네 가족 내가 다 죽일 거다. 이 편지에는 입에 담기 힘든 욕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태규가요, 자기 피로 혈서까지 써서 보내요. 이런 지독한 스토킹이 8개월이나 이어졌죠. 그러던 1997년 5월입니다. 이 협박이 날로 강해지니까 애숙 씨 불안감도 극에 달했어요. 혹시나 지금 남자친구도 그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녀가 고민한 끝에 남태규와 정면 승부를 선택합니다. 광명시에 있는 한 공원에서 단둘이 만나기로 해요. 두 사람이 그날 그렇게 길지 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잠깐만 대화해봐도 남태규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숙 씨가 나는 너한테 안 돌아간다. 나는 약혼했고 다음 달에 결혼한다. 이제 제발 그만해라. 이 말 하고 뒤돌아서 빠르게 걸어갑니다. 직감적으로 이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고 느낀 거예요. 당시 남태규는 이 소리를 듣고 살짝 벙쪄 있었어요. 뭐? 결혼을 해? 그러다 정신을 차렸는데 막 떠나는 애숙 씨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죠. 어떤 맘이냐? 감히? 네가 감히 결혼을? 남태규는 품 안에 있던 과도를 꺼냈고 바로 애숙 씨를 쫓아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모습은요, 당시 공원을 산책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목격되었어요. 남태규는 도주했죠. 하지만 옆에 있던 목격자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면서 애숙 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남태규도 체포돼요. 애숙 씨는요, 칼에 찔리고도 자신이 살아남았다라는 기쁨보다 남태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더 안심됐습니다. 드디어 지옥 같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에 안심하게 되죠. 한 달 뒤 그녀는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인생에서 평온하고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죠. 근데 또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1998년 1월에 상해죄로 구속되었던 남태규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거예요. 출소를 한 직후 남태규는 애숙 씨의 행방을 가장 먼저 수소문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애숙 씨가 결혼을 한 상황이잖아요. 배신감에 몸을 떨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복수를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그녀의 부모님 뒤를 밟더니 일주일 만에 애숙 씨의 집을 알아냈고 바로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또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남태규의 스토킹과 괴롭힘은 예전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집과 직장에 시간 상관하지 않고 계속 전화하고요. 편지에, 혈서에 애숙 씨가 어딜 가든 뒤따라오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무서운 느낌을 받게 해요. 사람 미치는 거죠. 애숙 씨는 나날이 절망했고 동시에 혹시라도 이 사람을 자극하면 내 남편의 생사도 보장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통을 참고 무시하는 걸로 일관했어요. 그런데 그런 무관심이 남태규에게는 오히려 다르게 작용합니다. 자기를 무시한다라는 생각에 괘씸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번엔 반드시 저 여자 죽여야지. 그렇게 준비한 건 손도끼였습니다. 지난번 과도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손도끼를 준비한 거예요. 1998년 1월 22일 아침입니다. 광명시 철산 2동에 위치한 애숙 씨 집 앞에서 남태규는 몸을 숨긴 채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에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선 애숙 씨. 보자마자 남태규가 달려들었어요. 너무 놀란 그녀가 어떡해 하면서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간발의 차이로 머리채를 잡히게 됩니다. 남태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편지를 썼는데 답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새끼랑 이혼하라고 내가 몇 번 말해. 그러고 나서 남태규가 미친 듯이 애숙 씨를 폭행해요. 이번엔 애숙 씨도 맞섰습니다. 내가 이혼을 해도 너한테 돌아갈 일은 없다 하면서요. 내 인생에서 좀 꺼져라.
두 사람의 싸움은 점차 격해집니다. 그 와중에 격분한 남태규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요. 최 씨를 벽으로 밀친 후 숨겨뒀던 손도끼를 꺼내서 그녀의 머리와 가슴을 내리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애숙 씨의 숨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몸에 그렇게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애숙 씨가 끝내 숨이 멎자 남태규는 빠르게 도주합니다. 왜 제가 앞서 지독한 인간이다 라고 설명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태규의 이런 전적 때문에 어쨌든 용의자로 바로 지목이 되었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와 이게요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앞서 범인이 직장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등록된 거주지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또 90년대 후반에 CCTV가 없죠. 그 행적을 모르고요. 그렇게 고전하던 경찰이 그 당시 시청률 20%가 넘는 경찰청 사람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공조를 요청하게 된 거예요. 사건 발생 2달 만인 3월에 경찰청 사람들 232회에서 남태규의 공개 수배가 전국에 보도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달 뒤인 4월에 공개 수배 사건 25시에서도 남태규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전국에 빠르게 그의 정체가 퍼져나가게 된 거죠. 실제로 방송을 본 후에 수많은 목격담이 쏟아졌어요. 근데 유의미한 건 없었죠. 비슷한 사람을 착각한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남태규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 상황에서 경찰들은 6개월 뒤인 10월 7일 이번에도 공개수배 사건 25시를 통해서 또 한 번 남태규에 대한 재수배를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제보가 쏟아졌는데 그 와중에 경찰의 이목을 끈 한 통의 익명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기요, 몇 달 전에 갑자기 구파발력에 나타난 노숙자가 한 명 있어요. 볼수록 남태규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남자도 안경을 쓰고 있고요. 각진 턱에 눈이 좀 작은 편이에요. 인상착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경찰은 즉각 구파발력으로 출동합니다. 가보니까 놀랍게도 이 노숙자는 남태규였습니다. 그렇게 3번의 방송 공개 수배 끝에 잡은 거예요. 알고 보니 그간 남태규는 일용직과 노숙자 센터를 전전하면서 도피를 이어왔습니다. 가명을 사용했고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혼자 다녔어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음식을 구하려고 빈집털이를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 제보가 없었다면 추가적인 범죄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자, 그렇게 이제 드디어 남태규의 검거 소식이 나왔고 이제 어떤 재판 결과 이게 좀 궁금한데 저 정말 이런 적이 처음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무기징역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확히 재판 결과를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남겨주셨으면 좋겠지만 언론상에서는 남태규의 최종 재판 결과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끝은 아닙니다. 당시 1998년 4월에 그 2번째 공개수배 사건 25시에 나갔을 때 남태규가 보도되던 그 타이밍에 마침 함께 방송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3살의 남택성.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두 사람의 이름도 얼굴도 비슷한 느낌이 들죠? 맞아요. 남택성은 남태규의 친동생입니다. 둘 다 범죄자인 거야. 남택성도 살인사건 용의자였습니다. 애숙 씨가 살해당하기 4개월 전인 1997년 9월인데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강도살인을 저질렀어요. 수법이 뭐였냐면 늦은 밤에 승객인 척 택시에 타서 좀 한적한 장소로 갑시다 요청을 해요. 도착해서 이제 내리면서 요금을 내는 척 하면서 기사를 위협하고 돈을 갈취할 생각이었죠. 여긴 공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순조롭게 되고 나서 택시기사를 붙잡고 있는데 기사가 이런 말을 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도둑질하고 살면 안 되지. 이 말에 범인 중 특히나 남택성이 발끈합니다. 네가 나를 감히 그딴 식으로 평가해? 라는 생각에 택시기사를 칼로 찌르고 말아요. 그 이후로도 그는 무려 13개월간 도주 생활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남씨 형제의 이 검거 과정이 극적이에요. 그러니까 1998년 10월 21일 공개수배 사건 25시 방영한 후에 바로 다음날 그도 화순군에서 검거됐습니다. 다시 원래 사건으로 돌아와서 최혜숙 씨의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경찰들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인데 이거 뭐 경찰이 개입까지 해야 돼? 라고 안일하게 대처한 거죠. 이러한 판단들이 쌓이다 보니 결국 최혜숙 씨는 목숨을 잃게 된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98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뭐 26년, 27년이 지난 건데, 아니 오늘 스토리가 왜 낯설지 않죠? 앞서 뭐 동네 곳곳에 CCTV 없다라는 말 외에는 이게 어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과연 무엇이 변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CCTV의 대중화 덕분에 더 이상 예전만큼 연쇄살인범들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만큼 범인들이 추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검거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우리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뉴스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장치와 제도가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또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비슷한 사건을 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전북대 병원 응급실에 여성 환자 한 명이 도착합니다. 딱 보기에도 상태가 너무 위중했는데 목과 복부에서 많은 피를 흘렸고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의료진들은 심장 충격기까지 사용하면서 사투를 벌였지만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누가 봐도 앳된 소녀였기 때문에 모두들 머리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2014년 2월 27일 저녁, 이 전북대 응급실에서 사망한 환자는 15살 여중생 송수아양.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는 바로 이 전북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였다는 점이었죠. 사실 사건이 벌어진 곳 역시 이 병원 로비 한복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선 시간은 20일 전인 2014년 2월 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아양은 전라도 완주군에서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송 씨는 IMF로 인해서 사업에 실패했고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면서 별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됐죠. 외동딸인 수아는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부녀는 누구보다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중학생이던 어린 수아양은 힘을 보태고자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지인 소개를 통해 32살의 남성 박정환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사실 박 씨는 꽤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무려 전과 40범의 조폭 출신. 반년 전인 2013년 10월에 출소를 한 이래 보도방, 그러니까 노래방에 도우미 여성을 제공하는 이런 불법 업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물론 송양은 그가 불법 업소를 운영한다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 노래방 카운터를 보거나 청소 같은 잡다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박 씨를 찾아갔던 겁니다. 하지만 정작 박 씨가 이 15살 소녀에게 요구한 건 노래방 도움이었습니다. 수아양은 거부했고 박 씨가 전과 40범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더 이상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박 씨 연락을 피하게 되는데 이때 박 씨는 오히려 수아양에게 비상식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는 이성적인 호감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송양과 박 씨의 나이 차이가 무려 17살이에요. 미성년자였던 송양에게 그가 보여준 집착, 이 집착은 결코 호감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없는 거겠죠. 박 씨는 송양에게 치근덕대면서 급기야 교제를 제안합니다.
수아양이 질색하면서 거부하게 되자 이때부터 공갈, 협박, 급기야 폭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강제 성폭행이라는 그 선까지 넘어버리게 되죠. 그는 수아양에게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게 됩니다. 32살, 이 성인 남성의 굴레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수아양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이후 그의 통제에 따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잠시 동안 박 씨 집에서 지내기도 했어요. 누군가는 이걸 두고 동거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박 씨의 강압과 협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또 수아양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감금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박 씨 집에 머문 지 2주를 넘길 때쯤 수아양은 마침내 도망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박 씨의 집착이 계속되었죠. 끊임없이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달라고 했고요. 이걸 거절하자 영락없이 무서운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15살 소녀가 감당해내기엔 너무도 큰일이었어요. 그러던 2월 26일 새벽 1시쯤 박 씨는 수아양이 살고 있던 전주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다 울릴 만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나오라고 행패를 부렸죠. 이런 위협적인 행동에 두려움을 느낀 수아양, 그리고 수아양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녀는 경찰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경찰의 태도가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신고를 받고 2명의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이 부녀의 진술을 들으면서도 박 씨의 행동을 전혀 제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지만 되려 박 씨가 이 틈을 타서 수아의 집안까지 들어와요. 소란을 피웠죠. 뭐라고 하냐? 나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좀 들어라 하면서 아주 추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을 엄연히 따지자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를 집 밖으로 내보내기만 했을 뿐 그 어떠한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죠. 더 열받는 건 간단한 신원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씩씩거리던 박 씨가 호련히 현장을 떠나게 되고 이걸 제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박 씨가 떠나고 나서 수아양이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 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게 되죠. 그러면서 경찰은 아이를 전북대 병원에 있는 성범죄 피해 여성 상담센터로 데려갑니다. 그날 새벽 내내 조사와 진술을 이어간 수아양. 당연히 힘들었을 텐데요. 15살 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뭔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 분명 이건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날의 조사는 새벽 5시 반쯤 마무리됐고 이후 수아양은 신변 보호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경찰의 반응은 매정했습니다. 요즘은 함부로 사람 못 잡는다.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당장은 당신을 신변보호해줄 어떤 뭔가가 없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조사를 끝낸 송씨 부녀는 일단 경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아양이 이때 박 씨가 분명 집에 다시 찾아올 게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친구네서 자겠다. 중간에 나를 내려줄 수 있겠냐? 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아니 근데 경찰이 이 또한 거부합니다. 집에 가겠다면 순찰차로 태워다 주겠지만 친구네 집에 갈 거면 택시를 타고 가라는. 이게 당시 규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극도의 불안을 느끼는 미성년자 15살 소녀의 심정을 조금 더 헤아려 줄 수는 없었을까요? 결국 수아양은 경찰차에서 내려서 혼자 택시를 타고 친구네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가 새벽 5시 반쯤이었죠. 한편 집에 혼자 도착한 아버지는 딸이 잘 도착을 했는지 확인차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이때 딸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알고 보니까 친구네 집으로 가기 전에 수아양이 친한 언니와 잠깐 만난다 하면서 전북대 이전에 있던 그 정문 앞으로 향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걸음을 미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의 칼을 갈고 있던 박 씨였죠.
그는 수아양을 노리고 뒤를 쫓고 있었고 결국 수아양이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서 박 씨는 그녀를 납치합니다. 강하게 저항하는 수아양을 차에 태웠고요. 그 길로 인적이 드문 저수지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강목으로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합니다. 수아양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조금 후에 지친 박 씨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를 타서 수아양이 또 가까스로 탈출을 하게 돼요. 즉시 경찰서로 향했고요. 박 씨가 나를 납치한 후에 폭행을 했다라는 걸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절차상의 조사. 이때 아이는 5번이나 내가 너무도 무서우니까 신변을 보호해달라 라고 요청했지만 경찰로부터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 오후 2시 수아양은 경찰 조사를 끝냈고 전북대 병원에 입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게 원래 앓고 있던 골반염이 악화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입원한 이후에 수아양의 친구가 병문 안차 찾아왔고 그 사이 수아양의 아버지는 아이가 입원을 했으니까 생활용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챙기기 위해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되죠. 한편 경찰은 그제서야 박 씨의 행적을 추적했지만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박 씨는 뭐라고 있었냐? 수아양이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분노에 휩싸여서 수아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수아양의 SNS에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병실에 입원한 모습이었죠. 박 씨는 수아양이 어디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온갖 방법을 동원했고 마침내 그게 전북대 병원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곧장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품 안에는 시카를 품고 있었죠. 병원에 들어선 박 씨. 하필이면 마침 이때 병원 로비에서 수아양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그녀에게 다가가요. 수아양이 소스라치게 놀랐죠. 그래도 주변에 이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워낙 오픈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우선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박 씨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신고로 인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거다. 신고를 취소하고 합의를 해달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수아양은 단호히 거절했죠.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원 로비라는 이목이 집중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 씨가 품에서 시카를 꺼내 그녀의 목과 배를 수차례 찌르고 맙니다. 아이는 피를 품으면서 쓰러졌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 현장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수아양은 곧장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가까웠죠. 하지만 박 씨는 그 틈을 타서 도주해버렸는데요. 그는 병원을 빠져나와서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다른 차를 들이받게 됐죠. 그러자 바로 차를 버리고 인근 아파트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사이 수아양은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경찰은 이 살인사건 용의자를 뒤쫓던 중 그가 숨어있는 아파트를 포위하게 됐고요. 꼼짝없이 이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게 되자 박 씨는 결국 아파트 19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이 스토리는 한편의 비극 드라마를 보는 듯해요. 어쩌면 처음부터 예고된 피해자의 사망, 그리고 가해자의 사망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이 죽으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이 사건을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뜻이 될 텐데 맞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마 느끼셨다시피 박 씨의 분노 범행을 막을 수 있던 순간은 분명 여러 번 존재합니다. 그 기회를 허무하게 놓친 이들은 다름 아닌 경찰이겠죠. 만약 경찰이 송 씨 부녀가 최초로 신고했을 당시 박 씨의 신원을 조회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전과 40번.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과거가 드러나면서 박 씨가 현장을 그렇게 떠나도록 방치하진 않았겠죠. 그리고 수아양이 수차례 호소했던 신변보호. 이걸 한 번이라도 받아들여 줬다면 아이의 목숨이 그렇게 처절하게 끝나진 않았겠죠.
15살 미성년자 소녀, 전과 40범인 성인 남성, 집착을 하고 있다는 이 관계, 이것조차 분명히 주시를 해야 될 텐데 이때도 경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라고 말하면서 미흡한 자신들의 대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시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정말 다 한 걸까요? 본인들에게 직접 되묻기를 바랍니다. 비탄하게 딸을 잃은 사건 이후 송량의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밖을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는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죠. 그러다 어느 순간 마음을 먹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딸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적극적으로 항의했고요. 정부 각 부처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에 딸의 죽음을 알리게 되죠. 아버지의 이 외로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의 부실한 대응은 이번만이 논란이 된 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21년 11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죠. 영상 속의 경찰관 두 분이 건물 위층에서 흉기를 가지고 있는 범인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오히려 건물 밖을 빠져나옵니다. 게다가 이때 공동 현관문이 닫히는 걸 그냥 방치하고 우왕좌왕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사이 피해자는 사투를 벌이다가 끝내 흉기에 찔려 뇌 손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경찰이 논란을 의식했는지 바디캠 영상을 스스로 삭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두 분은 해임됐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경찰관 분들이 자신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한 사건처럼 일부 경찰의 너무도 안일한 대응은 유가족을 2번 죽이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법과 경찰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저 그 기본이 충실히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